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정치권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쿠팡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 3천만 명인데 성인 4명 중에 3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심각한 겁니까? 그렇죠. 성인들이 굉장히 쿠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4명 중 3명의 인원이 지금 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총 한 33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엄청난 규모이고요. 과거 SK텔레콤에서 유출됐을 때도 한 2,30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최대 규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전화번호라든가 주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충분히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쿠팡이 이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안 조치,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되지만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쿠팡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쿠팡 측에서는 이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한 5개월 전쯤에 시작이 됐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왔길래 이렇게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고객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가지고 몰래 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보 관리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트래픽이 안 걸리면 그 빼나가는 걸 모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픽 안 걸릴 수도 있도록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도록 조금씩 빼간 건데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예. 그렇게 되면 다른 지금 개인정보 관리하는 그 회사들도 모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불안한 것이고 실제 저희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의 근거 이 데이터베이스들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사실 거기에 알려주곤 합니다. 새벽 배송이기 때문에 공동현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물리적인 침입에 오용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쿠팡 입장에서 보면 5개월간 전혀 몰랐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지금 테크 기업이라고 본인들이 자칭하고 있는데 예. 국민들은 다 믿고 개인정보를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에 상당한 예산을 붓고 노력을 가하고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 더군다나 본인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은 4천 건 정도 얘기했다가 이게 몇천 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이 이 기업을 어떻게 믿고 거래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정부 차원에서도 실제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보면 기술적이거나 관리적 조치를 수준에 맞게 그 당시 상황에 기술적인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걸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이 과연 이게 완벽하냐? 그러니까 이게 탈취가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을 기업에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만약에 탈취된 경우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과실 책임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과실 책임을 주게 되면 그 당시에 나는 기술적 수준이나 아니면 우리 관리 수준에 비춰볼 때 최선을 다했다. 따라서 나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예전에 2010몇 년도에 사실은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 수준 때문에. 그 당시 나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나 법을 고쳐서 무과실 책임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더 우려되는 상황이 2차 피해입니다. 지금 이게 취득한 어떻게 해킹인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조합을 해서 새로운 해킹 혹은 새로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3,700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를 가져간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개인의 어떤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함께해서 이 정보를 유출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판매한 정보를 또다시 이 조직적으로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 업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이게 범죄 조직에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눈덩이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고, 또한 쿠팡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가입 절차라든가 로그인 절차가 다른 인터넷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그인 인증 절차가 쉬워서 추가적으로 어떤 서버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관리에 힘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인증 절차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번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유출 사고가 확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게 과거 SK텔레콤 같은 건 해킹됐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직원의 소행이면 안전보호 조치를 취했느냐, 뭐 그 시기에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 없을 정도로 안전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직원 관리가 소홀했느냐의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쿠팡의 과실 책임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지금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좀 황당한 것은 쿠팡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정보를 유출하겠으니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예. 이 보안 체계를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정보를 유출하고 또다시 공개를 목적으로 쿠팡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협박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수사가 어렵겠지만 신속한 수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근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던데, 일반적인 해킹범의 소행 양식, 그러니까 해킹범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 이제 물론 직원이 소행을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보통 해킹은 그 해당 고객 이 기능을 정지시켜 버리든가 해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조용히 5개월간 조용히 빼갔다는 거죠. 예. 트래픽 들키지 않도록. 그 말은 정보가 정말 필요했던 것이고, 그 정보를 갖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경쟁 업체든 심지어는 스미싱 업체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정보들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그 정보를 갖고 이용해 먹을 범죄 조직이나 경쟁 업체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일, 지금 쿠팡이 해야 될 일은 거기가 일단 포커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그 말은 뭐냐면 신속히 검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조를 통하든 뭐든. 지금 이게 뭐 책임 소재를 운운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괜찮은 건데, 지금 일반적인 해킹 업체의 행태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필요로 했을 것이고, 그 정보가 소용되는 곳은 보이스피싱, 스미싱일 가능성도 꽤 크다. 이 점에 정부는 차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대로면 지금 드러난 건 일단 해킹 정황은 아직 확인하진 못했고, 그 전 중국인 국적 직원의 소행으로 보이는 건데, 이게 조직적인 범죄일 수도 있고 해커가 개입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빨리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조직적인 범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업체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정보를 갖고 딜을 통해서 뭔가 돈을 얻어내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협박 이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 이거 그 보안 조치 얼른 하지 않으면 나 이거 할 거야, 뭐 언론에 신고할 거야. 뭐 폭로할 거야. 그 뭐 말은 이렇게 뭐냐면 예. 그건 핑계를 삼은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런 해킹범들이 들통났을 때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진정 그 해킹의 목적은 뭐냐면 정보의 탈취였던 거고, 조용한 탈취, 예. 들키지 않는 탈취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정보가 필요한 이 목적은 경쟁 업체에 팔든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든 아니면 스미싱 업체나 이런 소형 업체에 팔든 이런 거잖아요. 그럼 2차 범죄가 예상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그걸 막는데 우선 예.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쿠팡은 이제 결제 정보, 개인 정보, 그러니까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은 노출이 됐겠지만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도 단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용한 정보 유출이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개인 정보만 유출됐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걸 이제 쿠팡은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해킹 사고가 아니라 직원 내부의 전 중국인 직원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커와 함께 결제 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서 5개월 후에 야, 이거 너희들 보안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협박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 좀 황당한 상황인데 이것은 아마도 쿠팡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공개되게 함으로써 경쟁 업체들에게는 좀 더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협박성 이메일도 의도적으로 보냈을 수 있고 쿠팡 입장에서 보면 실은 이 사실관계를 빨리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다가 협박성 이메일을 받고 나서 아 이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늦게서야 이것을 공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쿠팡 같은 경우는 실은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미국의 쿠팡을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이게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한국 기업도 아니고 사실상 미국 기업에서 이런 유출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그 피해자로 특정된 범인이 중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경찰은 결국에 중국과 공조 수사해서 범인을 검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공조 체제는 구축돼 있어요. 지난번에 경주에 시진핑 오고 나서 그때 경찰청과 중국 공안과의 MOU도 체결이 돼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주안점이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등과 관련돼서 공조 MOU를 체결을 했죠. 예. 근데 그 이전 2010년도부터 12년도인가 3년도부터는 검찰하고도 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공조 수사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인을 잡는 것은 뭐 그건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네. 그 잡기까지 이전에 벌어질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지. 예. 쿠팡이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저희 관련법상 보면 24시간 내에 본인의 정보가 문제가 생겼다면 24시간 내에 정부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24시간 기산점을 어디로 보는지에 따라서는 그것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쿠팡이 지금 3천만 개 이상의 정보가 유출이 됐잖아요. 예. 근데 쿠팡에 활성화된 고객들, 그러니까 거래 중인 고객들은 2천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1,000만 명, 900만 명 정도가 왜 갖고 있었는지 이분들은 거래하지 않는 고객들인 거죠. 이전에 거래했던 고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관련법을 과연 지킨 것인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쿠팡이라는 게 물류업체이지만 실제 배송업체이지만 개인정보가 그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당국이 과연 제대로 감독했는지 이 부분도 그 국민을 대신해서 관리한다고 믿고 저희가 정보를 제공했던 것인데 관련 정보관리 주체 그다음에 관련 기관인 이 국가 이분들이 과연 해당 관리 감독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CEO는 원래 그 대주주는 지금 미국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CEO들 소위 개인정보 보호하는 그런 그 최고 책임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책임 있게 할 수 있었는지 책임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안 지고 책임을 짐에 있어서 사실 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지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물리사태에서 봤듯이 예. 그래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변호사님은 거듭해서 그 2차 피해 막기 위해서 정부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정보 조치와 별개로 여기 그 쿠팡 고객들이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많은 언론들이 지적했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타겟팅에서 스미싱이 가능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주로 주문했던 물류들 심지어는 지금도 탈취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문한 그 해당 물품에 대해서 그 정보를 탈취해가지고 그걸 스미싱 범죄에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또 내 개인 정보가 다 가게 되고 그 개인 정보를 통해서 신분증 위조를 통해서 내 예금을 손을 댈 수 있고 아까 쿠팡은 자신 있게
결제 정보는 나가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고객의 새로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는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것도 되게 안이한 태도예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내가 주문하게 되면 그 따끈따끈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바로 스미싱으로 연결돼서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현재 기술적인 수준에서 내가 뭐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당국에 다 이실직고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쿠팡을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떤 정보보호 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대관 분야, 그러니까 정치권과의 어떤 선을 잇는 그런 작업들이 좀 많았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현직 주요 정치인들의 보좌관 출신들을 영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회피하는 데 더 주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정보 보호 분야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다른 대기업 대비 정보 보호 분야에 쿠팡의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꾸 로비를 위한 목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와 국회 보좌진 출신들의 한 18명을 공격적으로 영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쿠팡이 최근에 한 정보보호 사건이 한 2건 이상이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니까 그 이후에 또 공정위 출신의 인사 2명을 영입했어요. 예. 그러면 정보 보호 분야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정보 보호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에 관점을 두는 건데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보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안전관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부 고위직이라든가 국회 출신, 공정위 출신들의 사람들을 영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맥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속적 피해, 자신의 기업이 맡고 있는 피해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 보호라든가 고객 보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CEO 등을 국회로 부르잖아요. 예. 그럼 국회로 나오는 걸 CEO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관 출신 사람들을 영입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쿠팡의 매출이 41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땜질식 처방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 올해 새벽 방송을 통해서 올해만 5분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이 대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작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쿠팡이 굉장히 공격적 마케팅을 해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그냥 살짝 잘못 누르면 그냥 쿠팡 정보가 계속 올라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지만 약간 불법성이 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조금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쉽게 쿠팡이 고객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해킹 업체들도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위험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외국 정부만큼 이런 과징금 유출 사고가 냈을 때는 안전보호 조치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징금이 굉장히 세게 부과되는 어떤 전향적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당장은 일단 2차 피해를 빨리 막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야는 각각 전 정부,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형 보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그런데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지난 정부의 보안 공백이 누적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두 분 입장 각각 어떠십니까? 글쎄요, 탓해서 고질적인 그 현상 같은데 어쨌든 정부는 연속성 있는 거니까 국민의힘 정부가 따로 있고 민주당 정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평가하거나 어떤 국민께 호소할 때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하지만 국가라는 거는 연속성이 없으면 이런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건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라도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든가 사전 점검. 그러니까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과징금을 매기고 사후 처벌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피해는 다 생기는 것인데. 그리고 저희가 쿠팡을 테크 기업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만 실제 쿠팡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뭐 헤드쿼터는 테크인지 몰라도 실제 주문은 전기통신망, 그다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미 있는 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역할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을 갖다 주문되게 되면 구해서 포장하고 쌓아놓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배송까지 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대관이 필요했는가? 그 물건을 사다가 쌓아놓고 보관하고 배송하는데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소위 말씀드리면 하청과 비슷한 개념이죠. 같은 회사라도. 그러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청과 원청 간에 여러 가지 법 적용해서 하고 있지만 왜 쿠팡 같은 이런 테크 기업이라고 저희 소위 속칭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법에 사각지대가 있느냐. 나중에 한 말씀만 드리면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마트 말입니다. 여기는 다 이미 이 물류창고들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소형 마트를 살린다고 해서 그걸 다 저희가 규제해 놓잖아요. 휴일날 영업 못 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영업 못 해요. 그때는 포장도 못 해요. 배송도 못 합니다. 그 사이를 파고든 게 쿠팡이에요. 우리 이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는 그 필요해서 만들었을지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해당 기업에 독점을 준 꼴이 되죠. 이 독점을 받은 해당 기업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되돌려야죠. 되돌려서 대형마트가 만약에 이 배송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해당 업체가 경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탓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탓할 때가 아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든가 이 시스템을 갖다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처벌이라든가 제재 규정을 통해서 그걸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쿠팡이 과거에 어떤 잘못된 정보 유출이 됐을 때 과징금이 한 100억, 2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전보호 조치에 한 700억, 1000억씩 들어가는데 그냥 과징금 맞는 게 더 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이 오히려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실제 과징금은요. 지난해 매출액의 3%까지 매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객 정보가 한 90% 정도 유출됐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난해 매출액의 90%면 한 34조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3%면요. 최대 한 1조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과징금을 엄청나게 매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정보 보호 예산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과징금이라든가 사후적 대책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좀 취하는 방식, 그 방식 외에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이 온라인 거래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약관에다 동의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약관을 잘 다듬을 필요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계약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현재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약관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건 무조건 얼마씩 주라라든가 책임이 해당 업체에 있다라든가 이런 약관으로 그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약관 규제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그렇게 안 할 거래요. 예, 지금까지 어떤 정책적인 맹점들을 좀 짚어가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모레면 12.3 비상기업 1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60분간 생방송으로 외신 또 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 담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어떤 이야기 담길까요? 먼저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지난해 계엄이 터지고 나서 국회 앞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다가왔죠. 그리고 빛의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왔고 어두운 밤에 불을 핸드폰으로 켜면서 빛의 혁명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굉장히 빨리 끌어내렸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또 고통을 받았고요. 그리고 K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하고 조롱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끝이 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급속도로 안정감을 찾았고 뭐 G20 정상회의라든가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된 대한민국을 많이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시 추락한 국격이 다시 올라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국민의 역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하려 할 것 같고 앞으로는 통합과 민생, 경제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통합적 메시지를 좀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기간등을 극복해 왔는데 국민 여러분께 이 극복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저도 생각하고 있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특별 담화를 가진 뒤에는 그 외신 기자들만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왜 외신 기자들만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저는 아직 그 계엄과 관련된 이 국가적 폐해 분명히 있었죠. 국가 대외 신인도도 하락을 했고 그래서 명목상 보면 외신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게 명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편 보면 지금 계엄 이후에 전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과연 비정상은 없었는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헌정이 국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여러 제도가 파괴된 것은 없는지, 제도의 기능을 방해한 것은 없는지, 저는 이 부분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정말 국가를 걱정하신다면 또는 계엄 이후에 그 폐해가 뭐냐면 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헌법의 기능을 막아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의 기능과 관련된 반성적 고려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신한테는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위치를 이전에 계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의 노력으로 이걸 가릴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사법부에 대한 공격, 그렇죠? 그다음에 입법을 통해서 여러 국가기관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관여 이런 부분들을 외신적 시각에서 보면은 그 부분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여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상적 작동 이면에는 보니까 비정상적인 행태, 개입 행태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외신의 어떤 비판적 시각을 이전의 계엄에 의한 폐해로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신다면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특검 더 이상 하지 말고 뭐 특검 다시 또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시도하지 말고 이제 헌법적 질서를 너도 나도 국내심도 민주당도 이제 존중하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권 분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정도. 그게 국민적 시각이다.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현재도 잘못을 범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 기자들 질문을 통해서 이제 뭐 임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계엄 1년 되는 날 김건희 씨의 결심이 있습니다.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나오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뭐 범죄 정도 수준이 너무 심각하기도 하고 국격과 품격을 다 떨어뜨리는 범죄 혐의였기 때문에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본인은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요. 교도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뭐 이런 차원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뭐 김건희 씨가 몇 년형을 받느냐도 중요한 거지만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나온 게 뭐 금 거북이, 명품백, 명품 먹거리, 명품 시계, 명품 브로치. 아니 도대체 명품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인사와 공천에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뭐 천박한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정말 국격이 천박하게 떨어졌을 정도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거나 이런 사람의 부인이 마치 권력의 실세가 돼서 V0가 돼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다시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지만이 이거 다시 해서는 안 되구나. 대통령의 부인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명품백 밟지 않고 명품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내란 범죄, 다시는 이런 범죄, 공천 인사에 개입하는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특검에서
구형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번 그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 해당 그 관련 범죄는 중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선수재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이제 첫 번째 구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대국민 메시지 형태로 최후 진술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를 대상으로 최후 진술할 것인지를 일단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그럼 많이 달라집니까? 대국민 메시지면은 다소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해당 사건 범행 관련돼서는 재판부가 너무 일찍 끝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알선수재는 모르겠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관련된 그 심리는 크게 진행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판부나 특검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는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알선수재도 이 법리상 문제거든요. 만약에 청탁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의 배우자여서 준 사람은 처벌받지만 그러니까 이거 심플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갖는 의미는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여부가 일단 관건이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께 정말 잘못했다는 메시지가 나올지 이 부분이 아마 언론의 포커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엄 1년 그리고 또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 앞두고 원팀 강조하기도 했는데 지도부에 이어서 당내 분위기까지 장 대표가 단합을 외칠수록 정작 당은 더 분열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아무 죄도 없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다수의 위력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퇴장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들 이제 입 좀 다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 게시판 조사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우리 당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 같은 당 소속이신데 의견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의견이 어느 정도 그 스펙트럼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현재 정당이라는 것은 학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가져올 목적. 근데 지금은 그 정권을 가져온다라는 언감생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때죠. 오히려 존립을 걱정해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한다라는 목적을 공공연히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언감생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을 우리는 몇 프로 더 올라가려고 사과를 한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국민이 사과를 원하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과를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보면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전 원내대표는 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 누가 보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대단히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민주당 등을 포함해서 4분만 반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내심이 당면 과제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실은 독주를 막아야 되는 상황은 분명한데 그게 정당의 존립 이유인데 그러기 위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갖고 있는 현재 지지층을 흩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또 사과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애당초에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넣어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직권남용 혐의를 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를 뺀 거예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가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이거는 내란 정당 해산 심판을 위한 저는 빌드업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민주당은 바로 피해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양재 의원이 얘기했듯이 방치한 꼴이 되는 거죠. 저는 저렇게 방치했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분 관련돼서 현재 이런 혼란 상황이 초래가 됐다. 당연히 사과해야 되죠.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계엄을 방치했나요? 저는 저런 표현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시국에. 양영자 의원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었어요. 자세한 정황을 모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규정을 했어요. 방치한다고. 그거는 현재 민주당의 칼끝이 국민의힘 앞에 와 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죠. 예. 제가 충정을 알겠지만 그 편 하나하나가 나중에 내란 정당 해산 심판에 전부 다 심판 결정문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호 의원 영장 발부되든 기각되든 정치적으로 파장 상당할 텐데 각각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이후 파장? 일단 저 모습을 보니까 좀 봉숭아학당 같아요. 뭐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국민의힘은 참 반성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큰 범죄죠. 그런데 지금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법치를 수호하는 것 마냥 법치주의 대회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위헌정당이고 내란정당인 거예요. 아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면 내란정당이잖아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위헌정당이 될 수 있어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는데 황교안 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사람이잖아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뭐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차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스스로가 우리는 위헌정당이다라고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참 무능해도 정말 무능하다. 윤석열 정부 때도 국민들이 무능의 끝판왕을 봤는데 도대체 저 무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위헌정당이자 무능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국민들이 퇴출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뭐 안타깝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당의 존립 자체가 좀 위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막 짜집게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의 기조인 적도 확인된 바 없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계엄에 찬성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저런 시각이 나오는 것 때문에 양양재 의원 같이 계엄을 방치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그 하나하나의 표현을 갖다가 심수 봉대할 테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정치권 목소리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